지금 중동이 일종의 네타냐후 총리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이란을 지지해왔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3.5 years, and the answer is your running mate, not mine. 부통령 후보들 다 정치 경력이 좀 짧아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방 상하원이 전부 다 자기 소속 정당이 기존 의석수라도 지키려면 방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3명이 더 세 명 있어요. 더 있어요. 그 네. 3명은 뭐냐면 나 선거인단인데 트럼프 말고 해리스로 바꿀 거야.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죠?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갑자기 지금 상황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이게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한 일단 저는 확신이 없고 유럽이 원전을 전환 기술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 한 10년 지난 다음에도 과연 그럴까요?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신한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간다현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을 향해 2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하지 않으면 이란도 추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요격했지만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앞서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일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공과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중동 내 확전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5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통령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현재 시간 1일 부통령 후보 간 첫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 모두 시작부터 상대 후보에 강공을 펼쳤습니다. 대선 후보 간 2차 TV 토론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사실상의 대리전 성격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부통령 TV 토론. 대부분의 미국 언론은 공화당 후보인 JD 벤스 상원의원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I got a 17-year-old and he witnessed a shooting at a community center playing volleyball. And look, I'm a hunter. I own firearms. The vice president is. We understand that the Second Amendment is there, but our first responsibility is to our kids to figure this out. Tim, first of all, I didn't know that your 17-year-old witnessed a shooting. I'm sorry about that, and I hope that he's doing okay. Christ have mercy. It is awful. 최근 유럽 곳곳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반이민 정책 등을 내세운 극우 정당들이 크게 선전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자유당은 29.2%를 득표해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을 약 3%포인트 차로 앞서 1위에 올랐습니다. 자유당은 1950년대 나치 친유대 출신의 의원들이 창당해 이민 반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반대 등을 주장하며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 오스트리아에선 대통령이 장관과 총리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데 키클 대표를 총리로 승인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차기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27일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5일 중의원 선거를 알리는 고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새 정권은 최대한 일찍 국민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이후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지상군을 제한적으로 투입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나스랄라 피살부터 현재 상황까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상군 병력을 레바논과의 국경인 이스라엘 북부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가 되고 나서 헤즈볼라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기지 8,200으로 불리는 군사기지를 헤즈볼라가 또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해서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20명 정도 제거가 되면서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실상 이제 뭐 5차 중동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과장이 아니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차 중동전쟁에 이미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우리는 좀 약간 이 흐름을 애초부터 알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항상 알고 있어서 언젠가 걔네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 핑계만 필요했었던 거였어요. 지금도 오늘을 봤을 때는 가자 지구 전쟁이 나왔는데 지금 4만 1,000명 넘게 피해자가 있는데 근데 아직도 하마스는 있어요. 뭐 야히야 싱말 있잖아요. 그 완전히 소멸된 거 아닌데 근데 네. 보세요. 지금은 레바논 전쟁이 터졌는데 피해자 숫자는 2,000명도 안 되지만 거의 헤즈볼라의 수뇌부 핵심적인 인물들을 제거된 거예요. 이거 네. 무슨 말이냐면 헤즈볼라는 2006년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대참사 때문에 그때부터는 철저히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بعد مناقشات مستفيضة. 자 그러면 철저히 작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작업이 성공된 거 아니에요. 하산 나스랄라는 이거 전에 3번이나 암살 당했는데 살아남았던 사람. 이건 4번째 암살 제거이거든요. 그럼 왜 이번에 헤즈볼라 뚫렸는가? 네. 여기서 이제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레바논이란 나라가 이제 개판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가서 $100 주시면 그분들의 제일 큰 거액권이 10만 리라이거든요. 네. 10만 리라라면 이렇게 한 다발 돈을 줘요. 그런 식의 나라 경쟁이 너무 바탕 났기 때문에 사람 매수하기 너무 쉽고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헤즈볼라는 자기 조직 문화, 조직 구도가 시리아 내전 때 깨졌어요. 그전에는 헤즈볼라는 너무나 새로운 사람을 받을 때는 철저히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었다가 시리아 내전 때는 이제 알카이다나 아니면 IS랑 같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그때 그 헤즈볼라의 그 단단함, 그 까다로움이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는 조직이 확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구정 기자님,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곳 있죠. 뭐 예멘, 뭐 후티 반군, 뭐 하마스, 헤즈볼라 등등 많은데 여기도 가만히 있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멘도 뭐 공격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핵심이 그 이란인데, 그러니까 이란이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까지 굉장히 잘 참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제 기사회생했는데 참 그 남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게 참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을 끌어들여서 이제 전쟁을 가담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결국 그걸 지렛대로 이제 미국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나스랄라가 사망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스랄라가 그러니까 1990년부터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도자였는데 2006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도 그때 이제 나스랄라가 중동 전체의 영웅처럼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이 밀어주는 세력,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인이다, 프록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세력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의 이 존재감
이거는 사실은 뭐 하마스라든가 이런 후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무장력도 그렇고 이란이 지원해준 규모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나스랄라를 그렇게 살해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하니에 그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가 테란 복판에서 살해됐을 때도 이란이 참았어요. 그렇죠. 참았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이 이번에 무법천지로 나스랄라까지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란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이란을 지지해왔던 그런 무장 조직들이 전부 이란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우리의 뒷배가 돼줄 수 없나 보다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이란이 반격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최초의 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제한된 수준의 공격이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거를 더 이제 그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일단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 상황을 제한적인 긴장으로 끌고 가야 될 만한 전면전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건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는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도발이 중동 전쟁과 같은 분위기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교수님 지금 뭐 중동 상황에 대해서 확전 안 된다라고 거의 말만 하고 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듯한 미국.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속내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한 달도 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선거 운동도 지금 열심히 총력전으로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밖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네. 이제 미국 일반 국민들은 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뭐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사실 선거에 임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원칙적인 반응 선에서는 네. 그치는 거고 네. 뭐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구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해서 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으로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흔들어도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중동이 일종의 네타냐후 총리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참혹합니다. 중동 상황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식 들어온 대로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유독 TV 토론이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바로 민주당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슈 W 주제는 이렇게 정을 받습니다. 평범함의 특별함입니다. Into this conflict, Mr. President. Javelins. Not assuming I'm Margaret Brown. Look, this bill for not doing Donald Trump's failure on COVID that led to the collapse of our economy. Who has been the vice president for the last 3.5 years? And the answer is your running mate, not mine. So Iran is closer to a nuclear weapon than they were before because of Donald Trump's fickle leadership. Massive increases in illegal alien populations under Kamala Harris's leadership. I've become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I've seen it. You don't have to agree with everything that President Trump has ever said or ever done. This is the case of an economy that Donald Trump has set for the wealthiest amongst us. Kamala Harris is engaged in censorship at an industrial scale. 네,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 팀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 시골 흑수저 출신이고요. 제이디 벤스 후보도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곳의 흑수저 출신입니다. 두 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경로를 보면 또 많이 다른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단 이번 토론회 대략 어떻게 보셨어요, 알파 기자님? 좀 재미있었어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붙을 때는 해리스는 젊고 트럼프는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붙으니까 또 민주당이 좀 약간 너무 늙어 보인다는 느낌? 역으로? 네. 나이가 관건이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벤스가 그동안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 가지 발언들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예를 들면 건강보험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급 가족휴가 이런 거 조금 좀 우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보수파라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월즈가 토론해 보니까 우리 둘이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Well, I've enjoyed tonight's debate, and I think there was a lot of commonality here. And I'm sympathetic to misspeaking on things, and I think I might have with the senator. Me too, man. There's one. 근데 벤스도 우리가 이기겠지만 월즈가 부통령이 되면 뭐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다 뭐 이런 류의 발언하더라고요. Tim Walz is the next vice president. He'll have my prayers, he'll have my best wishes, and he'll have my help whenever he wants it. 그런 걸 보면은 그새 많이들 성숙된 건가? 살짝 친해진 건가? 욕하다가 친해진 건가? 뭐 이런 것들. 본인들 둘이서 사이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엄청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대선이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들 다 정치 경력이 좀 짧아요. 4명 다 좀 짧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들의 짧은 정치 경력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또 그런 대화도 나눈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중앙 정치 경력은 대체로 짧네요. 네. 네.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부통령 월급이 대통령 월급의 몇 퍼센트 뭐 공짜로 해주는 건가? 공짜로.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인데 공짜일 리는 없고 네. 갑자기 저도 궁금하네요. 네, 나중에 인공지능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기자님 사실은 대통령 토론 보기도 바쁜데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부통령 토론까지 챙겨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근데 관심을 많이 받긴 했어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간에 이제 후보 교체가 되면서 대선 후보끼리의 토론이 사실 그동안 한 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 선거 판세가 워낙 박빙인 거 그리고 이제 월즈 벤스도 그렇지만 월즈 같은 경우 특히 너무 새로운 인물 캐릭터가 궁금하죠. 네, 궁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좀 관심을 끄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트럼프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할 것인가? 벤스가 나왔어. 젊어 일단 트럼프보다 한참 젊고 그리고 트럼프와 달리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사 있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예일대를 가고 실리콘밸리 갔다. 이 서사 때문에. 또 월즈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하려고 선택한 건데 여전히 그 선택은 괜찮은 선택인가요? 이번 토론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들을 보면. 네. 근데 지나고 나면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때 부통령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군요. 예. 네. 부통령 후보 중에 잊혀지지 않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네. 그런 이제 정치인은 기억이 나겠지만 부통령 후보에서 본인의 정치 커리어가 끝난 경우에는 나중에는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네. 뭐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11월 5일 이제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죠, 교수님. 상원도 뽑게 되는데 선거 뭐 뽑을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투표 용지 맨날 TV에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상하원이 따로 있기도 하고 우리랑 또 시스템이 달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상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국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입법사법 행정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입법사법 행정부의 구분이 좀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입법부랑 행정부 구분이 엄격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장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인 거고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네네.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와서 장관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입법부랑 행정부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미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너무 명확하고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랑 달리 미국의 의회, 입법부는 상하원, 양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 혹은 하원에서만 통과돼서는 안 되고 네. 상하원이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방 상하원이 전부 다 자기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조금 운신의 폭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여소야대 되면은
정부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때,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그때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발목 잡히면서 막 셧다운 됐다가 미국 상원이 하원이랑 똑같이 입법권은 둘 다 갖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거는 하원이 가져요. 그런데 또 그럼 상원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뭐 조약을 비준한다든가 미군을 해외에 이제 파병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고위직 임명할 때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연방 공무원 이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상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또 거부권도 갖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상원을 이렇게 100명이잖아요. 뭐 50개 주가 똑같이 2명씩 그리고 임기는 6년인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이제 3분의 1씩 바꾸는 거죠. 그래서 33명, 34명 바꾸는데 올해가 이 34명을 바꿉니다. 근데 바꾸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51명, 그러니까 51대 49라고 하지만 이 민주당에 포함된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3명에서 지금 4명이 이제 무소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51대 49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그 34개 중에 23개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 의석수라도 지키려면 방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화당은 11석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석이라도 얻어오면 51대 49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23석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무소속들이 있는 곳. 웨스트버지니아의 무소속이다 의원이 그 맨친이라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민주당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해요. 안 한다 그러고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동수이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긴다. 그러더라도 사실상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뭔가를 막 추진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막히면 막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해서 예전에 트럼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행정명령 뭐 이런 거였어요. 그 행정명령이라는 건 우리나라 약간 시행령 그런 느낌입니까? 행정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거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법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근데 그 법에 뭐 여론이 별로 동조를 안 한다든가 혹은 의회에서 반발이 있다든가 하면은 소송이 걸립니다. 소송이 걸리면 그러면 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몇몇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기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 대통령이 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효를 할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인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는 참지 못하겠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소송에 걸려서 사법부로 가고 사법부에서 혹시라도 그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 위반이니까 안 돼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럼 사실 그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승부처럼 하긴 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서 막혀버리면 오히려 욕만 더 덤탱이로 얻어먹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행정명령이 저는 나름 좀 이렇게 대통령들이 쉽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합니다. 네, 미국은 꼬박꼬박 4년에 한 번씩 대선을 치르지만 사실 4년에 한 번씩 미국의 선거 제도가 어떻더라? 헷갈려요. 네, 안대현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복잡합니다, 사실. 그 선거인단 제도가 무엇인지. 원래 같으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데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신해서 투표를 합니다. 미국 전국에서 538명이에요. 이 선거인단을 또 누가 뽑느냐? 미국의 국민들이 또 각 지역별로 그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총 538명이 선출이 돼요. 그 538명의 선거인단이 또 미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270표 이상 이제 득표하면 당선되는 거죠. 각 주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주의 인구수와 상관없이 2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주가 있으니까 각 주가 2명의 상원 의원을 가지면 전체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데
연방 하원의원 총수는 43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주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선거인단 수가 54명인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54명 중에 둘은 상원의원 때문에 간 거고 52명은 하원의원 숫자가 52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와이오밍이라든가 뭐 델라웨어 같은 주 같기에는 연방 상원의원은 2명이지만 하원의원은 1명이 배정되는 이제 이런 식의 형식입니다. 네. 이걸 합친 게 이제 선거인단이에요. 그럼 이제 435명 더하기 100명이니까 535명인데 실제 선거인단 숫자는 538입니다. 네. 3명이 더 세 명이 있어요. 더 있어요. 그 네. 3명은 뭐냐면 주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 상원 하원의원이 없는 워싱턴 DC에 3명의 선거인단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처럼 이제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국 단위에서 세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세는 거죠. 그래서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냐. 트럼프가 이겼으면은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전부 트럼프한테 주는 겁니다. 네. 선거인단이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 주의 승자가 트럼프인데 나는 트럼프가 싫어. 나 선거인단인데 트럼프 말고 해리스로 바꿀 거야 라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죠?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누군지가 공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치르고 그리고 12월 중에 주도, 그러니까 각 주의 수도가 있잖아요. 그 주도에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우리 한 달 전쯤 대통령 선거 치렀는데 우리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거기서 고무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고무도장을 찍고 그걸 모아서 1월 초에 연방의회에서 심의하라고 보냅니다. 그게 이제 2021년 1월 6일 날 의회 폭동이 난 게 이제 각 주에서 보낸 선거 결과를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 뭐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주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폭동이 난 거거든요. 이게 선거인단이 근데 이 538명이 어느 정당에 뭐 속해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미리 뽑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주마다 다른데 보통은 미리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뽑아요? 그 선거인단은? 그러니까 배심원단처럼 그렇게 일반 시민들 중에서 뭐 추첨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당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장에 가서 후보 찍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일반 유권자 입장. 그럼 유권자들은 주로 선거인단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주에서는 누군지 알려고 들면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주 정부의 홈페이지를 간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죠, 이름이.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럼 일반 그렇죠. 유권자들은.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뽑으면은 쉬운데. 쉽죠. 네. 근데 연방제고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의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만큼 이제 연방 정부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자라고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헌법 개정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예. 구정은 기자님도 사실은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승자독식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를? 이 미국 대선은 정말 4년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마다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해줘야 되고 또 듣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승자독식이라는 거 대부분의 미국 대선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승자독식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워낙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게 선거 공학이 너무 많이 좌우를 해서 이제 경합주의 판세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예를 들면 2000년에 엘고라든가 그다음에 2016년에 이 힐러리 클린턴 같이 이렇게
전체 국민의 여론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좀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될 것인가 제 이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첫째 주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변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합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누가 유리합니까? 해리스가 실질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이제 해리스 트럼프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고 주요 경합주에서 그렇고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선거날 이길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 하나는 2016년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다 될 거라고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됐다라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잊혀진 것 중에 하나는 2020년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엄격히 얘기해서 틀렸습니다. 2020년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결과로 요약이 됐었어요. 격차가 상당히 컸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그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한 만큼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빼박이네요. 이제 이 상황이 갑자기?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그렇죠. 해석도 가능합니다. 샤이 트럼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는데, 요만큼 틀렸는데, 혹은 이만큼 틀렸는데, 그럼 뭐가 틀렸는지를 사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의 오류가 2020년 오류랑 동일하지 않고, 요번에도 분명히 여론조사 오류가 있겠지만은 그 오류는 2016년, 2020년과는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답답하고도 안타깝고도 뭐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그대로 교수님께 좀 드리면 샤이 트럼프가 아직도 존재하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 나름 대답을 했지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샤이 트럼프가 지금도 있습니까? 2016년 당시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 개념 정의가 주위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트럼프를 찍겠지만 여론조사에는 트럼프를 찍지 않고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든가 다른 후보를 찍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트럼프를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원래 의미에서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2016년 상황이고 2020년에도 트럼프 표를 여론조사들이 좀 과소평가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샤이 트럼프 보터가 아니라 아예 트럼프를 찍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어차피 여론조사 회사 내가 응답을 해도 쟤네들이 조작할 수 있고 나의 의견과 다른 얘기할 수 있고 못 믿겠다.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즉 2016년이 아니라 2020년 의미에서의 샤이 트럼프 보터들은 지금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미국 대선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은 땡땡땡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요즘 기속말로 말씀드려도 돼요? CIA의 개입. CIA의 개입이다. 이건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다음 걸 해볼게요. 저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렇죠. 좋아요. 가짜 뉴스. 요즘 인공지능으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시대가 됐으니까요. 제롬 파월이다. 제롬 파월. 어차피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은 둘 다 전 세계적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둘 다 얘기해요. 지금 확정적으로 뭐 무조건 이럴 거다, 나는 뭐 이럴 거다를 카말라 해리스든 도널드 트럼프든 말을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그 사람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게 달려있지 않나.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무래도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은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2020년 선거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면은 해리스가 해볼 만하고, 2020년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리스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 오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달리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 주정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신분증도 다 다르고. 네. 근데 그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우편 투표를 하는데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실수하면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네. 미국은 주에서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살던 주에서는 자기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서 지워야 되고, 또 새로 가서 또 이사 가는 등록해야 주에 돼서.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튀르키다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1년 이상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는데도 투표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가 신청해서 다시 돌려받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걸 것 같고 이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그게 이제까지 미국의 선거의 투표율이 우리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이유거든요. 그래서 66% 2020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이례적으로 높은 거였고, 이제 그 정도 이제 투표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환 네. 부장님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전 투표율 지금 사전 투표 이미 진행되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다 실시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거 역시 뭐 약간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궁금하다,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일단 살짝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점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하상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뵙는 건데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과학이 넓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야를 캐고 계신가요? 전공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전공 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전공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쭉 나가기 마련이고 전공을 좋아하지 않으면 좀 다른 길로 새기 마련인데 네. 하필이면 또 제 전공이 전기전자라서 전기전자. 하필이 오늘 얘기랑 좀 연결돼서 그렇군요. 신뢰가 하락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 건가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뭘까요? 오늘 꼭 다뤄봤으면 좋겠다 해서 네. 제가 정한 오늘의 소소한 주제는요. 핵기술, 신의 선물인가 재앙인가로 하겠습니다. 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저희들도 뭐 기사에서 맨날 이제 보지만 원자력도 있다가 원자력 발전소. 핵이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 이게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일단 헷갈립니다. 좀 뭐가 정확한 표현인가요? 일단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네.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 혹은 우리가 널리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사실 번역했을 때 원자력이라고 하면 아토믹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핵이라고 할 때는 뉴클리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심지어
우리 원자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뉴클리어고 써있는 영어로 돼 있는 걸 보더라도 제 머릿속에 같은 게 떠올라요, 그냥. 이미지가. 그리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외국에서 사용하는 얘들은 이제 원자력 혹은 어토믹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뉴클리어. 간대현님, 이 핵기술 사실 개발된 게 뭐 몇백 년 된 거 아니고 한 100년? 그렇죠. 100년이 안 됐죠? 네. 이 원자력 역사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원자력 공학과 관련된 기술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도 계속 깨작깨작 쌓여왔어요. 네. 이론으로만 있던 거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원자폭탄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입니다. 원래 원자폭탄을 이제 최초로 개발한 게 미국이잖아요. 맨해튼 프로젝트로 굉장히 유명하고 재작년인가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도 이제 개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원자폭탄을 가장 먼저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먼저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은 인력이 부족했고 기술자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한테 같이 좀 개발하자 했는데 영국이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 가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수많은 유럽의 기술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망명을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진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자폭탄 개발이. 진척이 생기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영국이 같이 하자. 반대로? 미국한테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함께 캐나다도 포함해서 이제 원자폭탄 개발을 한 게 이제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그 실험을 성공한 이후에 실제로 투하한 최초이자 마지막이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리틀보이와 팻맨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후부터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핵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죠. 영국은 미국이랑 같이 핵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이 공유를 해줄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제 알려주지 않아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영국 기술자 나중에 이제 영국이 불러가지고 다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당연히 소련한테는 줄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미국은. 네. 근데 소련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을 했죠, 결국. 예, 생각보다 빨리 개발해요. 1949년. 그러니까 미국은 한 50년대가 돼야 소련이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개발한 거예요. 49년도에. 너무 놀랐죠, 미국이. 그렇죠. 알고 보니까 자기들 거 다 도면 뺏어가고 훔쳐가고. 스파이들 활용해서.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들만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애들이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모양만 잡으면서 그냥 뭐 뻔한 얘기들만 오고 가는데 갑자기 중국까지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개발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5개국이 만나서 NPT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그 핵이 원자력 발전으로 이어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핵의 어떤 개발사가 다 폭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씁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핵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유럽일 거고요. 말하자면 나치가 생각했었던 그런 거대한 제국을 막기 위해서 저걸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똘똘 뭉친 거였잖아요. 나치도 마찬가지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폭탄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최초의 원자로는 이미 42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원자로 뭐 하는 원자로냐면요. 원자폭탄이 2가지가 있어서 아까 그 리틀보이랑 팻맨을 말씀하셨잖아요. 리틀보이는 그냥 우라늄을 농축해서 빵 하고 합치면 터지는 거고요. 팻맨은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그럼 플루토늄 농축을 해야 돼요. 그럼 플루토늄을 일단 만들어야 농축을 하잖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원자로를 돌리면 그 안에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원자로를 돌리면 전력도 생산하고 여기서는 실제 전력을 생산한 건 아니지만 열을 만들면서 저절로 플루토늄이 만들어져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의 원자로도 플루토늄 농축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진짜 목적은 플루토늄. 그랬을 거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다 플루토늄 목적이다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믿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놀라운 건 세계 최초의 정말 원자로라고 한다면 전력을 생산한 원자로는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간 겁니다. 노틸러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틸러스호에 들어간 게 최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했을 때 이거로 값싼 에너지원이 되겠구나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그래? 그러면 연료를 리필하지 않고 산소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잠수함에 딱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좀 지금처럼 상업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이게 좀 괜찮다라고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70년대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에너지는 사실상 끝판왕 에너지거든요. 온 우주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농축된 강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사용하면 효율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냉전이 끝날 때까지는 제1의 순위는 뭐냐면 안정된 전력 공급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있었기 때문에 좀 비극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년대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원자력 발전소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또 최근에 와서 탈원전의 목소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닫은 데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지금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414기가 있고요. 건설 중인 것이 57기가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된다고 하면 한 470기 정도가 이제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계를 할 때 언제까지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계상의 그 수명들이 다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폐쇄를 하게 되는 거고, 혹은 처음 이걸 운영을 시작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지 세상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매뉴얼들도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동이 중단됐을 때 전력을 관성으로 얼마나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지만 그 후에 전력 시스템을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테러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하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설계할 때 한 25년, 한 30년 정도 쓸 수 있다 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우리나라도 그랬던 사례들이 있고 고려 원전이 이제 그렇죠.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문제 항상 나왔었고. 외곽에서는 이제 탈원전 흐름이 쭉 있다가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확 오르다 보니까 우리 원전 조금 더 지어볼까 혹은 가동 중단을 하다가 좀 연장을 할까 이렇게 검토하는 국가들이 일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은 어떤가요? 원전으로의 유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거는 좀 원전 유턴은 너무 오바인 것 같고요. 글로벌 대세는 재생에너지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나라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화석연료 발전 계속하고 원전을 짓고는 있지만 이 나라들도 역시 녹색 에너지를 미래로 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는 거죠. 유럽이 문제인데 유럽은 녹색 에너지가 앞서가는 곳인데 왜 문제냐? 결국 이거는 프랑스와 독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핵발전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 예를 드는 게 이제 프랑스죠. 사실 이렇게 프랑스처럼 그렇게 우리 에너지 믹스라 그러잖아요. 에너지원별로 이렇게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프랑스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핵발전에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유럽의 그린 뉴딜이라고도 하고 그린딜이라고 했던 이거 할 때 이제 거의 한 3천억 유로 규모의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때 2027년까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특히 러시아산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탈탄소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였는데 프랑스가 여기다 핵발전을 넣자라고 했고 독일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핵발전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에너지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유럽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니까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프랑스가 그냥 주축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동 중인 거 확인해 보니까 원자로가 56기.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에너지 믹스에서 65%가 핵발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프랑스가 이게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건데 정말 깨끗해서라기보다 직간접적으로 프랑스에서 핵발전과 관련된 일자리가 한 50만 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프랑스는 이제 그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일로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 먼저 탈원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에는 시민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탈원전을 하겠다는 건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걸 뭘로 대체할 것이냐 혹은 아예 에너지 자체를 줄일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재생에너지로 과연
원전이 지금 생산하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이게 가능은 하겠냐,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제 주변에서도 이걸 연구하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년 있다가 다른 질문을 제가 툭 하고 던져봐요. 재작년에 물어봤을 때,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야, 봐, 독일이랑 프랑스만 봐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 이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가능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가들이 싸지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맞았어요. 그거까지 봤어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 터진 거.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버텨야 되는 천연가스 공급처가 막힌 것도 하나 있는 거고, 이게 두 번째가 좀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기후위기가, 기후변화가 여기 같이 가요. 그렇죠. 기후변화가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는 여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다 해상풍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단지를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이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바람이 갑자기 안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해서 건설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줄여도 되겠다 해서 전력도 많이 줄여놨는데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에어컨을 안 달던 유럽 사람들이 에어컨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고, 특히나 피크 전력에 치는 상황들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몇 년 후면 이게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이게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굉장히 언제나 외부 상황 요인과 상관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발전소들이에요.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변수 없이 어쨌든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거는 화력과 원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앞으로 향후 100년 혹은 10만 년까지 안전할 거냐, 핵폐기물의 문제까지 그걸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근데 30년 안에 지금처럼 이산탄소 배출이 많으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말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게 최종 해결책이다여서가 아니라 일단 원전을 사용하면 분명히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전환 기술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근데 선생님, 이 원전을 지면 해제하는 것도 위험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해체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 지었을 때 새 거는 사실 방사능 폐기물이 그렇게 많지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원전 건설 비용이 비싼 이유도 뭐냐면 안전장치를 2중, 3중, 4중으로 지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사급 돈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 비싼 인력들이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폐기물은 한 3년, 5년 정도 지나고 한 15년, 30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인공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건 자연 상태에 발견될 정도가 되려면 한 10만 년 가까이를 묻어놔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구 동토층 깊은 곳에다가 묻어놓는 걸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밀봉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입구에다가 써야 됩니다. 향후 10만 년 동안 열지 말라고. 10만 년? 근데 그걸 영어로 쓰면은 이제 10만 년 뒤에 인류는 못 읽을 거잖아요. 저 그거 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외계인이 봐도 한마디로 이거 위험하다라고 알 수 있는 표시가 뭐냐. 그래서 이집트 상용 문자로 써야 돼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저는 10만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혹은 외계인일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문을 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핵에너지의 위험성이 혹은 방사선 폐기물의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전해. 요 얘기가 좀 이성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다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맞습니다. 것이고, 5만 년, 10만 년 나오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탄소에서 시작됐고 2050년까지 우리는 1.5도, 2도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등. 지금 전 세계 추세로 본다면 재생에너지 비율이랄까요? 그 흐름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태양광과 기본적으로는 좀 풍력을 생각하는데 그 기술이 거의 없다가 새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돈이 몰리기 시작한 건 거의 처음이에요.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할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국가적인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꽉 잡고 있더라고요. 새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기본적으로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모듈들이 작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커다란 부지에 안전장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인력들이 오래 있어야 돼서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의 어떤 제반적인 환경을 봤을 때 재생에너지로 과연 완전히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고 비용 계산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미 많이 따라잡았고요. 우리가 제일 느린 편입니다. 유럽은 이미 많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 네. 되었고 지금이 이 추세로 계속 보급이 되고 기술 개발이 되고 단가가 싸진다고 하면 2027년, 20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가장 단가가 싼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제조업 위주가 있고 철강 산업 있고 조선 산업 있고 이런 상황에서 풍력 발전으로는 도저히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풍력 발전의 어떤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시공하는 것 전체를 북유럽 쪽이나 뭐 덴마크나 이쪽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시장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분간 전환 기술로서 우리가 원전을 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이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누군가 볼 때는 돈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다른 업체에서 다른 나라에서 꽉 잡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려는데 반도체가 그랬거든요. 반도체 기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세계 1위, 네네. 누가 봐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이 원전을 전환 기술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도 과연 그럴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 너네들이 수출하는 것들, 너네들이 생산하는 것들 지금 원전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갑자기 관세를 확 내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나라들에서 개발하는 거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국경세라는 걸 붙여가지고 환경오염 많이 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엄청나게 붙여서 이제 수입하기 어렵게, 수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행되고 있죠. 일부 국가에서. 지금도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의 우방이 영원한 우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 네.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이거 기술 개발해서 이만큼 이뤘어. 근데 너희들은 왜 기술 개발 안 하고 아직도 원전 쓰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복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인류의 발전은 욕망과 자제 사이 그 어디쯤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핵기술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알아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와, 저거 언제 쪽이에요? 언제 쪽 사진이냐. 이야. 그래서 오른쪽은 바이든 아니에요? 맞아요. 눈썹이 정말 좋으시네요. 오른쪽 바이든 현 대통령. 네. 왼쪽은 누굴까요? 알파오 기자님? 혹시? 바이든의 친형이 아니겠죠. 바이든의 선배예요. 여기 이제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지미 카터. 북한 다 방문하셨던 분이에요. 오, 제가 할 얘기를 이미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사진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올해 딱 10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무려 1924년 10월 1일생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콘서트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 100세, 만세 뭐 이러면서. This is the first time ever that people have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 100th birthday of an American president. 이제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50대 중반에 대통령 다 하시고 단임으로 끝난 몇 안 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단임으로 끝나고 미국인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몇 안 되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죠. 현직일 때 인기 없었는데 인기 없었다가 퇴임 후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통령. 단임밖에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인기가 없었다는 없었다. 얘기잖아요. 네. 그때 무슨 그 이란 이슬람 혁명 그다음에 뭐 맞아요. 테헤란 인질 사태 이런 거 다 잘못 처리하고 굉장히 욕먹고 카터 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에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대통령. 대통령 넘어서고. 네. 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디 엘더스라고 부르는 무임 이제 세계의 원로들, 그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도 있고 또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뭐 방북을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메시지를 참 많이 던져줬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포린 팔러스의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츠 교수가 카터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쓴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 저평가된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재평가하니까 너무 괜찮은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인권에 강조한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들렸는데 사실은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공고하기 위해서 인권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무시 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굉장히 강조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직일 때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최고긴 하겠지만 그만둔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만둔 다음에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참 100살이 됐을 때 다들 축하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 좀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국제사회는 냉정하잖아요. 좋고 옳은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에 대해 강조한 것은 그 당시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를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 이웃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 결국엔 소프트 파워였어요. 그 결국엔 옳고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라도 후대라도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과도 인연이 많은 카터 대통령에게 100세 생신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